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 내 한인 독립운동 세력들의 통합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익 세력은 김구의 주도로 8월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결성했고, 여기에 맞서서 좌익 세력도 김원봉의 주도로 12월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광복진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한 반면에 민족전선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1938년 10월에 김원봉 주도로 민족전선의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1940년 9월에 김구 주도로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창설되었는데요. 이들은 각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광복군은 중국 공민당과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각각 연계해서 대일항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1938년 7월에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에 조선의용군의 창설을 건의했고, 군사위원회는 정치부에서 관할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중국 내 한인, 타이완인, 일본인을 조직해서 항일전쟁에 동원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는데요. 다만 국민당이 중국 내에서 외국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칭을 조선의용대로 결정했습니다. 광복진선에 김구가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좌익 세력인 민족전선 주도로 10월 10일 우한에서 조선의용대가 결성되었는데요. 100여 명의 대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거나 사회주의자였고, 중국 공산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의용대의 좌익 편향은 향후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총대장 김원봉, 제1구대 42명, 제2구대 74명으로 구성된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 정치부 소속으로 편제되었는데요. 1939년 3개 구대로 확대되었고, 1940년 2월 무렵에는 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선의용대의 주 임무는 전투보다는 대일 선전 활동이었는데요. 중국인들보다 일본어에 능숙하고 일본 사정에 밝았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진지에 깊숙이 침투해서 일본 병사들을 선무하는 선전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일본군 주둔 지역 시가지에 일본어로 된 표어와 벽보를 부착하기도 하고,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고 회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당군은 전투 장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은 유럽 전선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소련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원은 소련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보급로가 험난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명의 총안 자료를 배정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전투 요원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당이 조선의용대나 광복군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이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인데요.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은 중국 군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1940년 3월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충칭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무렵 제2차 국공합작에 따라서 충칭에 와 있던 저우원라이가 조선의용대에 주목하게 됩니다. 저우원라이는 조선의용대 내부에 화북지역으로 이동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사실을 간파하고 김원봉의 개인 비서로 있던 중국인 스마루에게 조선의용대를 화북지역으로 이동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는데요. 공산당 역시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루는 애난 중공당학교를 졸업한 중국 공산당 비밀당원이었는데요. 스마루는 한인들이 많은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원 확보에 유리하다고 김원봉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설득당한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이동을 허락했는데요. 이때 김원봉 자신도 함께 이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0년 9월에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창설되었는데요. 이것이 조선의용대의 출발을 재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최창익은 이미 애난에 가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계획하에 1941년 1월에 먼저 한빈이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팔로군의 본거지인 다이항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예난으로 가는 길목인 다이항산에는 팔로군 사령부가 있었는데요. 1941년 7월까지 전체 대원의 80% 정도가 다이항산으로 이동했고,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편성돼서 무정의 지휘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1942년 8월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명칭을 바꾼 후에 팔로군에 편입되었고, 따라서 김원봉과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대일항쟁에 소극적인 국민당 정부에 실망한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적극적인 대일항쟁을 벌이는 공산당 관할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려 대일항쟁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중일전쟁의 주전장은 국민당군과 일본군이 싸운 중국 남부였죠. 마오쩌둥은 대일항쟁의 전력의 1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산당의 세력 확충에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공산당군은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소규모 게릴라전만 전개했을 뿐입니다. 조선의용대는 대부분 공산주의자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이 같은 공산당 관할지역으로 이동한 것이죠. 국민당 관할지역의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창설된 것에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국민당 관할지역에서나 공산당 관할지역에서나 조선의용군의 임무는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요. 일본어를 구사하는 한인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하고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고, 나중에는 한인 군인이나 노무자들을 회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장으로 이동해서 전투를 하고 싶어서 화북으로 갔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죠.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이 화북지역으로 이동하자 김원봉도 뒤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산당으로부터 거절당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충칭도 중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김원봉의 북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김원봉을 정치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소시민적 기회주의자이고 개인적 영웅주의자로 낙인 찍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화북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는 무정에게 맡겨졌습니다. 공산당에게 기만당해서 조선의용대의 80%를 빼앗긴 김원봉은 상심한 나머지 1941년 12월에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1942년 4월에 충칭에 남은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습니다.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에 취임했지만 이름뿐이었고, 광복군은 김구주석과 이청천 총사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40년 8월부터 1941년 1월까지 진행된 바이투안 대전에서 팔로군에게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1942년 2월부터 다이항산에 있는 팔로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팔로군은 이를 피해서 애난으로 퇴각했고, 조선의용대도 다이항산과 애난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1942년 8월에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을 바꾼 후에 전쟁이 종결되는 1945년 8월까지 간부를 양성하는 등 전력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이때 예난에서 활동한 무정, 김두봉, 최창익이 후에 북한에서 연안파로 불리게 됩니다. 조선의용대는 출발부터 좌익으로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당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조선의용대와 공산당과의 연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만들어지자 광복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낀 조선의용대는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하는 공산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화북지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공산당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죠. 이로써 국민당과 광복군, 공산당과 조선의용군의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공산당군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일항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용군 역시 공산당군의 소극적인 게릴라전에 따라다니면서 대일 선전 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당군에 편입된 조선의용군으로서는 공산당의 전략과 지시에 따라야 했으니까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자 조선의용군은 북한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요. 이 무렵 조선의용군은 1000여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의 북한 입국은 소련군에 의해서 거부당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무장 세력의 북한 입국은 소련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중국 공산당군 총사령부는 조선의용군과 만주 지역의 다른 한인들을 함께 묶어서 공산당군에 편입시키고 국민당과의 내전에 투입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이 실제로 전투에 참가해서 전투 경험을 쌓은 것은 중국 내전에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전에 참가한 한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군으로 편성돼서 한국전쟁에 투입되었는데요. 조선의용군의 잔존자들도 이들과 함께 북한군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때 무정이 북한군 제2군단장으로 이들을 다시 지휘하게 됩니다. 1949년 7월부터 9월까지 한인으로 편성된 중국 공산당군 제164사단과 166사단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한군 제5사단과 6사단으로 편성되었죠. 그리고 1950년 4월에 중국 공산당군 제156사단과 15사단이 북한군 제12사단으로 개편되었고 그 밖에도 14,000여 명 정도가 추가로 북한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12사단은 제2군단장 무정의 지휘하에 춘천 방면으로 진출한 후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강 남쪽을 차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요. 다음에 한국전쟁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군에 편입되어서 항일전쟁에 동원되었지만 일본군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라는 공산당의 전략과 방침에 따라서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끝난 후에 북한으로 귀국하려다가 소련군에 의해 저지당하고 다시 중국 공산당군에 편입돼서 국민당군과의 내전에 투입되었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한국전쟁에 투입되어서 남쪽 동포를 향해서 총을 들었으니까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연안파는 1956년에 8월 종파 사건으로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남과 북 어디에도 그들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남과 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조선의용군, 이것이 우리가 조선의용군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